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정의미장원은 오늘도 파마약 냄새로 가득합니다. 72세의 이정희는 오전부터 단골 손님 머리를 말아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30년 지기 박영자였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 언니 손맛은 정말 여전하네. 다른 데 가면 머리가 영 안 살아. 정희는 허허 웃으며 롯들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50년을 이 일만 해온 정희에게 가위와 빗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냐? 손주들이랑 놀고 그러지. 영자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는커녕 자식도 없는 정희였습니다. 전 남편 장석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희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서 손님들 보는 게 낙이지 뭐.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파마기를 켰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도 곧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고령층의 유산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숨겨진 가족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정희는 무심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받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아둔 그 편지. 법무법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어머니 한명순의 유언장 개봉 통지서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도 조촐히 치렀고 정희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머니와는 평생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정희가 시골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을 때 어머니는 그런 정희를 평생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유산이람. 우리 어머니 남긴 게 어디 있다고.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재산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라니.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목도리를 여미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판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희 원장님 맞으시죠? 정희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정의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고 한명순 여사의 손녀 한수진입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녀라니. 어머니에게 손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의는 외동딸이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라니. 정의는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의 모양, 눈매, 입술선. 정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께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의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의는 뜨거운 차를 손에 쥐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의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한명순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과 함께 일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개봉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 혹시 원장님은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수진의 질문에 정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979년 여름 서울 변두리 공장 기숙사, 첫사랑 장석진, 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사라진 아기. 정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정의는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의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미용실과 집, 그 사이만 오가던 정의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법무법인 정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대기실에는 이미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의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의는 짧게 인사를 받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의는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고 한명순 여사님의 유언장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인으로 지정된 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수지는 각각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신분을 확인한 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명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을 손녀 한수진에게 상속한다. 단 수진이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정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정희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녀라니.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손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녀라뇨? 제가 외동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자필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입양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9년 8월 15일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입양인은 한명순, 입양하는 이름 없는 여아, 생모는 이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1979년 여름, 정희는 20살이었습니다. 시골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공장 노동자였던 장석진을 만났습니다. 석진은 다정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석진은 정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정희는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한명수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석진과 도망치듯 결혼했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배는 불러왔고 돈은 없었습니다. 석진은 일용직 일을 전전했습니다. 정희는 배를 안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해 8월 정희는 진통이 왔습니다. 석진이 정희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산파에게 아기를 받았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한명순이 나타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기는 내가 묻어줄게. 너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작은 보자기에 싼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정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석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습니다. 정희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순 여사께서는 당시 아기를 입양하셨습니다. 생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어떻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석진이었습니다. 정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석진은 백발이 성성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정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석진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어. 수진이 관련돼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장석진 씨는 당시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입니다. 생부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정희는 석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제 친부모이신 건가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누가 저를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 유언장을 열어보라고.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명순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너를 버린 셈이 되었구나. 내 엄마 정희는 너를 죽은 줄 알고 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다.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부디 내 인생을 찾기 바란다. 정희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석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도 몰랐어. 명순 어머니가 아기를 살렸다는 걸.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어. 정희는 석진을 밀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은 그때 술만 마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석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산은 용산에 있는 옛 주택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한명순 여사께서는 이 재산을 손녀 한수진에게 남기셨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평생 좁은 전셋집에서 살았던 어머니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수진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석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 젊은 석진, 그리고 작고 연약했던 아기의 모습. 정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기를 살렸는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고향 진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발 중인 도로, 크레인이 늘어선 공사장, 사라진 논밭들. 정희가 어린 시절 보았던 풍경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버스터미널도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지만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동네는 재개발됐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예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택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도 학교 가던 길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희 아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인의 집 옆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박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기억하지. 명순이네 딸 정희. 어쩐 일이냐? 서울서 잘 산다더니. 정희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 일 기억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아기 낳았을 때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내가 병원에 실려갔었지. 명순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기요, 할머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지. 명순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알아야 해요. 박 할머니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정신없이 누워있을 때 명순이가 아기를 데려갔다더라. 산파 김씨가 나한테 살짝 말해줬어. 아기는 살아있었대.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이가 그랬대. 너는 너무 어리고 서울 살림도 힘들 테니 아기는 자기가 맡아 키우겠다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입양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지.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명순이도 참 답답한 사람이었어.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 망쳐놨지. 미안하다, 정희야. 그때 내가 너한테 말해줬어야 했는데. 정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정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순이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어. 말년에 혼자 사는 모습이 참 외로워 보였지. 아마 후회했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정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수진. 부모를 찾아 헤맸을 수진. 저녁 무렵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은 주름, 지쳐 보이는 눈. 정희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를 쥘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정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정희의 손에서 가위를 조심히 빼앗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가져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여기 근처에서 지내고 있어요. 원장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뭐가 문제였는지.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정말이야. 만약 알았다면 끝까지 찾았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미용은 잘 못하지만 청소나 심부름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원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미용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수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정희 원장 조카라던데? 아니, 딸이래. 숨겨뒀던 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영자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 그 애가 언니 딸이라면서?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걸. 수진이 미용실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미용실 문을 닫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설미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색했고 원장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석진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만나러 왔어.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어서. 수진은 빗을 내려놓고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돌 때 찍은 사진이야. 명순 어머니가 내게 보내준 거였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순 어머니가 너를 키우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나는 찾아가지 못했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찾아가지 않았어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어. 그땐 내가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했잖아. 명순 어머니가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석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석진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명순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줬어. 입양 동의서를 쓰라고. 300만 원이었어. 그때는 큰 돈이었지.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빚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딸을 돈 받고 판 거예요? 석진은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300만 원이면 전세방 하나 얻을 수 있었어. 정희는 석진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미용실 안에 울렸습니다. 석진은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돈으로 팔린 아이였던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짐이었던 거예요? 석진이 손을 뻗었지만 수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전 평생 버려진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유가 돈이었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가 수진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은 두 사람을 뿌리치고 미용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희가 뒤따라갔지만 수진은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희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돌아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나가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석진은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미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다시 만난 딸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미용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간판 불을 끄지 않고 혹시나 수진이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이 충혈된 채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위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정희는 수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고시원을 돌아다니며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머물고 있다던 고시원을 겨우 찾아냈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나가셨어요. 짐 다 싸서 나가셨어요. 정희는 허탈했습니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리를 헤매다가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기대에 차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명순 어머니 유언장 말이야. 정희는 석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사라졌다고요. 석진은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숨겨진 내용이 더 있어. 변호사가 말 안 해준 부분이 있다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석진에게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의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용산 옛집 뒤편 창고 안에 상자가 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 정희야, 용서해다오. 정희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그 집은 아직 그대로 있어.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안 얼렸대. 정희는 석진을 밀쳤습니다. 당신이랑 갈 일 없어요. 혼자 갈 거예요. 석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야, 나도 알고 싶어. 명순 어머니가 뭘 숨긴 건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생각, 어머니 생각, 석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용산으로 가야겠다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수진을 찾아야겠다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유언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용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옛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10분쯤 달리자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표지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년에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와 말다툼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늘 벽이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자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고리는 헐거웠습니다. 정희는 힘을 주어 자물쇠를 떼어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 상자들, 먼지 쌓인 이불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수진이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키웠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내 아기를 빼앗아 간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모두 내 죄다. 하지만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석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 아기를 너희한테 맡기면 굶어 죽을 것 같았어.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5년 동안 키웠다. 내가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석진이가 돈을 달라고 했어. 입양 동의서를 쓰겠다고. 나는 화가 났지만 결국 돈을 줬어. 그리고 수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수진이를 보낼 때 이 금반지 2개를 함께 보냈어.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할머니 것이야. 언젠가 수진이가 찾아오면 주려고 했어. 그런데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정희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정희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정희야, 이 집을 팔면 돈이 좀 나올 거야. 그 돈은 수진이한테 줘. 내가 수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도 용서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아팠던 것입니다.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정희가 든 상자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그게 뭐야? 정희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석진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명순 어머니가 뭘 남긴 거야? 나도 알 권리 있어. 정희는 석진을 밀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돈 받았잖아요. 300만 원. 석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석진은 정희의 손에서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석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게 금반지야? 정희는 상자를 더 꼭 안았습니다. 석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도 내 몫이 있어. 나도 수진이 아버지야. 정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어요. 석진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고생했어. 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정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죄책감? 당신은 술만 마시고 도망만 다녔잖아요. 석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진이 뒤따라왔지만 정희는 이미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용실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수진을 찾아야 할까? 정희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정희는 수진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이 상자를 전해줘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정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사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 지금 진주에 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진주?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덤에 왔어요. 인사하려고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도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진주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30분 후였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꼭 안고 기다렸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어 금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정희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 늙었을 때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모습의 어머니.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4시간을 달려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공동묘지 위치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석 달 전 장례식 이후 처음 찾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는 산기슭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들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중턱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수진은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희를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정희는 수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는 고 한명순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물어봤자 대답을 들을 수 없잖아요. 정희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거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사진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키울 때 찍은 거야. 5년 동안 너를 키우셨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정희는 편지를 꺼내 수진에게 주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구나. 정희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할머니도 나도 너도. 그 시절은 다들 그렇게 살았어. 수지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2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거고 하나는 증조할머니 거야. 대대로 내려온 거래.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수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엄마.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 엄마한테 화났어요.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왜 40년 동안 모른 척 살았는지. 그런데 편지를 읽고 나니까 엄마도 몰랐던 거잖아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을 거야. 수지는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저를 사랑했다는 거. 그냥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모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수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이 묘지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돌아보았습니다. 장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뒤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그 금반지 말이야. 그거 내 목도 있어.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몫은 없어요. 이미 300만 원 받았잖아요. 석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그 금반지 팔면 얼마야? 수천만 원은 될 거야. 수진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석진은 수진을 보았습니다. 너한테? 너는 뭘 했는데? 4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정희가 석진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은 자격 없어요. 석진은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정희에게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희와 석진이 상자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석함이 열리며 금반지가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석진이 허리를 굽혀 반지를 집으려 했습니다. 정희가 석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석진이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석진은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욕심으로 살았어요. 가족보다 돈이 중요했고, 책임보다 도망이 편했고, 사랑보다 술이 좋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희는 석진에게서 금반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정희는 땅을 팠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건 엄마 거예요. 정희는 금반지 하나를 흙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석진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어? 왜 그걸 묻어? 정희는 석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죠.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제 딸이랑.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남은 금반지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신 거야. 수지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반지가 따뜻했습니다. 석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석진은 비틀거리며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정희와 수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진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와 수지는 손을 잡고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마을이 보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서울로 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여관을 찾았습니다. 작은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희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 수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수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관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정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정희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진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서울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용실 정리해야지. 이제 나이도 있고 손도 예전 같지 않아.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용실 문 닫으시려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했으면 됐어. 이제 쉬고 싶어? 수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거기서 일하고 싶었는데. 정희는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찾아야지. 미용사가 되고 싶으면 학원 다녀도 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용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정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 며칠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잖아. 정희는 일어나 영자를 맞았습니다. 고향 좀 다녀왔어. 영자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갔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동네에서 소문 많이 돌더라. 언니 딸 찾았다고.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 딸이야.
영자는 정희를 빤히 보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힘들지 않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 괜찮아. 내 딸이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뭐. 언니, 머리 좀 손질해줘. 뻗쳐서 죽겠어. 정희는 영자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의 손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머리를 자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딸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역시 언니 손맛은 최고야. 고마워, 언니. 영자가 나간 후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용실 문 닫으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 수진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희는 미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이었어. 5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냥 문 닫기엔 아쉬워. 너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수진은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미용 기술이 없는걸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배우면 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시간은 많아.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엄마 딸로. 그때 미용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본 변호사 조수였습니다. 이정희 원장님 맞으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명순 여사님의 유산 처리건으로 왔습니다. 용산 주택이 팔렸어요. 8억 5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금방 팔렸어요. 유언장대로 한수진 씨 명의로 입금됩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도 정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정식 서류가 나올 겁니다. 그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여자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미용실에는 다시 정희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준 거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거예요. 엄마 목도 있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필요 없어. 이 미용실 하나면 충분해. 수진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미용실 새로 하면 어때요? 크고 깨끗한 데로요. 그리고 저도 제대로 배워서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용실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엄마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서툴렀지만요. 정희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 딸을 찾았어요. 이제 잘 살게요. 엄마도 편히 쉬세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잘 자.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새순을 틀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 미장원은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희 미장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원장 한수진이라고 적었습니다. 미용실 내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의자, 새 거울, 새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50년 동안 쓰던 가위와 빗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진이 이제 그 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개업식 날 미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꽃바구니가 가득했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영자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미용실 정말 예쁘게 꾸몄네. 정희는 영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어서 오세요. 영자는 수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이 미용사복 입으니까 정말 전문가 같네. 예뻐. 수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수진은 미용학원을 다녔습니다. 정희도 틈틈이 수진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 간단한 커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바쁘게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샴푸를 하고 드라이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잠시 끊겼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직접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씹었습니다. 응, 맛있어. 너 요리 솜씨 좋네.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손님이 계속 왔습니다. 그 중에는 새 손님도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성껏 머리를 잘랐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고마워. 내가 와줘서. 수진은 빗을 내려놓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채소를 고르고 수진은 생선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장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정희와 수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수진아.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잘 지내는 것 같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살아요. 석진은 주머니를 더듬더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진이 줘. 미안하다는 표시야. 수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석진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했어. 평생 미안했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땐 우리 모두 어렸으니까.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시장을 걸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싱싱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도 정희를 꼭 붙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진은 생선을 구웠습니다. 주방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수진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수진은 반찬을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용학원 졸업식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벌써?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격증 시험도 봤어요. 합격하면 정식 미용사가 돼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딸 자랑스러워.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닦고 수진은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진은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도 정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거리는 상쾌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익숙한 파마향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정희의 인생이 담긴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 미장원입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수진이 이 미용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정희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가위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수진은 손님 앞에 섰습니다. 가위를 들고 천천히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에도 올게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수진이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희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엄마와 딸. 50년 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미장원 마이너스 원장 한수진. 정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미용실 이름 바꿀까요? 수진미 장원으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자. 이름 속에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날렸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정희 미장원의 간판이 저녁빛에 반짝였습니다. 50년의 역사, 40년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그 간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